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5월 28일 강사가 지금 뻑으로 나 있습니다. 뻑으로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강사님을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는지 우리 총회 서류에 보면은 연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분들 말고 안 나오시는 분 가운데 꼭 이분 같으면 괜찮은 강의를 하실 것 같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하실 만한 분이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야 강의가 빠지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28일 강사 구합니다. 알아들으셨죠? 너무 오래 두면 또 안 되니까 4월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4월 말까지는 기다릴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또 저 나름대로 또 조치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예고 드린 대로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봉수 제일 오랫동안 근무했는 곳이 세명대학 저널리즘 스쿨 대학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명대학이 제천에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데 그 저널리즘 스쿨 하는 거는 이제 언론, 우리말로 오시면 언론대학원이죠. 언론대학원생인데 저널리즘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이 원장을 맡아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서 한 3년인가 얼마 동안 기자 혹은 프로듀서 이런 쪽으로 이제 양성을 해가지고 배출을 하는 그런 대학원이었습니다. 교수라는 게 중년이 있으니까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만두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 가가지고 리조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그 리조트 만든 건 아마 재작년쯤 되는지 작년에 제주도에서 그 지킴이 전국대회가 있었거든요. 전국대회 우리 이주에서 한 7, 8명이 갔더랬습니다. 한 김에 저는 일행들하고 같이 숙소에서 자지 않고 이 조카 집에서 리조트에서 잤습니다. 잤는데 그게 하여튼 2년이라고 하면 2년이 되어가지고 올해 9월 1일부터 1, 2, 3 월화수입니다. 9월 1, 2, 3 2, 3, 4 2, 3, 4 2, 3, 4 9월 2, 3, 4 월화수 네. 9월 2, 3, 4 월화수 그렇게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우리가 탐방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결정을 했고 숙소는 그 조카가 운영하는 리조트에 6km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사무처장을 통해가지고 연락이 될 겁니다만도 이게 제주도까지 가는 데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원하는 사람을 다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가서도 이틀 사흘 동안 그 버스로 우리게 되니까 버스 한 대가 넘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40명, 최대 40명까지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제주도 탐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준비 작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준비 작업 중에 하나로서 사실은 제주도에 갔을 때 저하고 이야기하기는 특강 비슷하게 제주도에서 오늘 할 이야기를 제주도에서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다 이랬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지에서는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전부 안내를 해줄 겁니다. 안내를 해주고, 오늘은 그 제주도 전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제주도에 오래 살진 않았지만도 제주도에 관해서 남보다가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우리가 제주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봉수 교수님 소개합니다. 여기 뭐 제가 여기 자주 강의를 왔기 때문에 대충 아실 텐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전에 제가 했던 전직이고 위에 5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sam석교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성산에 케오라를 있더라고. 혹시 제주 오시게 되는 분들 이제 거기서 주무시게 될 텐데, 조금 전에 이렇게 사진 전화하는 거 보셨죠? 거기 우리 집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민숲풀이라고 제가 제주 가서 그냥 숙박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학생들을 거기서 예를 들면 기자 PD들이 있던 학생들이 있는데 지방대 학생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기획이 없잖아요. 기자 PD가 전부 연구대 뭐 강남 출신의 부잣집 애들이 너무 많이 기자 PD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서민층이나 장애가 있거나 지방대 학생들은 사실상 제가 경북대학교 시방과에 잘 강연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 언론 고시반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뭐 글쓰기 강연 이런 걸 하는데 한 30명, 40명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해왔는데 요즘 지난번에 갔더니 9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방 학생들은 서울의 언론사에 진출하는 걸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이 학교를 만들었고, 그 저소득층이나 뭐 지방대 학생들한테 가점을 주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는 또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저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그 우울증 있는 학생도 있고 이랬는데, 우울증, 그다음 심장병 이런 학생들이 와서 그 학생이 지난번에 동아사이언스라고 동아일보의 계열사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거기에 기자 들어갔어요. 우울증 있는 학생이. 그래서 내가 이제 퇴소할 때 물었죠. 아직도 우울증이 있어? 그랬더니 제가 언제 우울증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왜 우울증이 생겼습니까? 취업이 안 됐어. 취업 안 되니까 결혼도 못하게 되고 나이는 들고 이런 상황이 지금 청년들한테 지금 심각한 적용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평생 먹을 거를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애들이 감격스러워하고, 한 번도 이제 그런 지방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못 가졌는데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MB 원래 밑에 있는 여기 세명대 저널스쿨 요거는 제가 12년 동안 원장을 했고요. 여기서 250명, 그리고 지금 MBC 저널스쿨 지금 제가 오늘 30분을 땡겨달라고 양해 말씀드린 것은 서울에 가서 밤에 10시 반부터 또 3시간 동안 서울 MBC에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내일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데 강의를 해서 이번에 육지에 옮기면 6번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주말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모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 3가지 일을 하고 있고, 총 지금까지 배출한 기자 수가 290명, 기자 필요가 290명. 그래서 뭐 뉴스 보다 보면 KBS, MBC 뭐 이런 뉴스 보다 보면 전부 제 제자들이 나와서 리포팅하고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요즘 뭐 기레기 소리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제 제자는 그래도 기레기가 좀 적습니다. 아예 없진 않고. 그래서 간혹 인터넷 기사 쓰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러면 아주 제 전화 받는 걸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소문이 쫙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감시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여기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한미스쿨인데, 여기 보면 뭐, 그 교양 글쓰기 강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쭉 강연 주제 같은 것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이게 뭐 방송사, KBS 뭐 여러 신문사 같은 데 우리 학교가 많이 소개가 됐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한테는 전부 무료 강의 한 달 동안 수시 무료예요. 완전히 수시 무료에다가 뭐 강연료도 하니까 전국에서 너무 높고 지방대학생 이런 학생들이 아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려고. 이게 우리 집 밤에 본 우리 집 풍경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일출봉 이번에도 아마 일정에 잡혀 있는데 이 성산 일출봉이죠. 이게 저희 집이 여기서 저희가 자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거고요. 예쁘죠? 우리 집이 수국입니다. 여름에 오시면 이렇게 수국이 저희가 이 집을 인수하기로 했던 이유가 동백 울타리가 샘울타리가 200m예요. 한 2,000평 되는데 200m고 또 그다음에 밑에는 수국,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영산홍 이렇게 해서 샘울타리로 3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제 원래 정원에 굉장히 시기가 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조경을 좀 배움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제일 이쁜 정원형 펜션을 만들겠다 이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번 와보시면 9월에 오셔도 아마 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집 안에 있는 가수원이고요. 불밭입니다. 이게 학생들 기숙사로 쓰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 이제 객실이 30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 공부하고 뭐 하는 카페 이런 데고요. 요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면은 제가 신명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바베큐도 해주고 거의 다 공짜로 해드립니다. 이번에 9월달에 오신 분들 제가 그냥 서비스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 20권 가까이 되나요? 이런 책들을 제주에 가서 제주학 관련 책을 한 40권, 그 다음에 제주 4.3, 여러분 아시죠? 그 4.3 관련해서 한 40권, 이렇게 한 80권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보셨다시피 MBC, 오마이뉴스나 뭐 이런 몇 가지 매체에, 그 다음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또 뭐 여러 가지 잡지들, 녹색평론 이런 데다가 제가 글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고 현장에 가서 지금 이제 할머니들 그때 4.3 때 피해자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거의 뭐 몇 분 안 남으셨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때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성폭행 당해서 또 이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그 성폭행했던 그 남자 토벌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운명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심하게 당했으면서도 창피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참 사실 묻히였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발굴해서 그래서 이번 4.3 때도 기사를 많이 쓰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읽었던 오늘 강연에 소개하는 주요 책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탐나술력도 저것은 이영상이라고 이제 조선 중기에 어떤 제주 목사였는데 목사가 화공을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는 사진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제주를 한 바퀴 이렇게 순찰하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밑에 자기가 글을 간단하게 쓰고 해서 남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글로는 도저히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림이 다 남아있어요. 오늘 그림 여러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주의 풍경 이랬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남한박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풍토록, 저건 이제 김정이라는 사람이 와서 쓴 건데, 김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조광조 아시죠? 기묘명예들에서 유명한 선비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결국 이제 숙청됨으로써, 군부파한테 이제 숙청이 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그 조선의 역사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때 기묘명은 그때 사화를 당해서 목숨이 달아났던 사람들 중에
한 그 선비가 김정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금방 죽이지 않고 제주에 와서 1년간 기항살이를 합니다. 기항살이 하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귀향살이 중에도 제일 이제 그 등급이 있어요. 가장 엄한 글이 뭐냐면 미리암치라고 해서 가시로 이렇게 풀어친 집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밖으로 못 나게 합니다. 근데도 이제 살짝 나가서 자기가 나무도 심고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과일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귀향살을 오래 하더라도 과일을 이제 심어가지고 그것도 뭐 좀 따먹기도 하고 왜 귀향살이 가서 귀향살이가 태장도유사에서 그 징역살이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게 사실은 귀향살이었습니다. 징역보다 왜냐하면 사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전에 고도 같은 데 가서 먹을 거, 또 역적이니까 대충 봐준 사람 없죠. 이러다 보니까 굶어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이렇게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희망을 갖기 위해서 과일나무도 신고했는데 결국 1년 뒤에 사형이 내려와서 그 김정도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 남사록이라는 지금 김상은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노라 성각사나 다시 보야 한강수에 하는 그 유명한 시를 썼던 청나라에 나중에 이제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 그 사람이 제주도 와서 썼던 책입니다. 그래 쭉 이제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2만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해가 있었는데 서해는 평균 수심이 한 4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2만 년 전에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에 얼음이 두껍게 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이든 어디든 물이 다 줄어 있었거든요. 수심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육지로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일본하고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동해는 깊으니까 바다가 있긴 있었지만 바다가 아니고 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같은 큰 바다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육지로 들어올 사이 그런 바다였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이런 증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동굴 속에 보면 곰뼈 같은 게 나와요. 곰은 제주도에서는 살지 않았거든요. 제주도가 섬으로 분리된 뒤에는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같은 육지였다는 것을 구별을 안 하는 거죠. 뒤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됐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썼던 기사입니다. 제주는 섬이 아니다 해서 기사를 쓰고 이렇게. 여기 학생들은 이제 그 공짜로 배우는 학생들 한 달 동안 숙식 무료로 해서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 강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나서 이제 이렇게 바베큐 해주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다시피 이제 그 지방대학 출신이나 뭐 이런 학생들은 가점을 줘서 그런 학생들 위주로 뽑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역사의 상식이 제주도 가서 제가 한판이 제주를 공부하면서 내가 제주에 대해서 명색이 기자 출신이고 뭐 학자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주에 대해서 몰랐던가 상당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주학을 공부하게 된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요 밑에서 살았던 곳이에요. 고두기 언덕이라는 곳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뭐 이런 제목이 나왔죠. 탐나인들은 왜 말 키우는 오랑캐?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이 제주에 가서 말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말 키우는 오랑캐 편을 들었을까? 정복은 편을 든 게 아니라 오히려 모코라 그래서 제주에 와서 말 키우던 몽골 사람들 편을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그죠?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기사를 썼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빌레모 동굴. 요것도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폐쇄해놨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일가족과 한 동네 사람들을 나중에 그 터벌대가 발견해가지고 심지어 끄집어내서 이제 죽이는데 총살을 하는데 애기는 조그만 애기를 3살 먹은 애는 발목을 잡고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여기다 바위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죽인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국사 공부하시면서 과거에 빌레모 동굴이라고 배우실 때 기억나시죠? 빌레모 동굴에서 구석기 유적이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국사 교과서에 빌레모 동굴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별로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리모 동굴은 왜 역사책에서 사라졌나? 빌레라는 말은 제주도 사투리가 제주도 표준말로 느럭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힌 바예요. 원래 이렇게 안반식으로 여기 안반을 제가 이렇게 여기 안반이 있으면 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주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화산토나 화산석이 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빠지는데 이제 안반 같은 이런 느럭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안 빠지고 물이 고였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가 이런 것이 흔하지가 않아요. 제주도는 습지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너드락은 뭐냐면 굴러온 돌이라는 제주도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와 너드락이라는 여기 옆에 바로 만약에 제주도 오신 분들 옆에 식당에서 완전히 제주도 뭐 나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한상 차리게 됩니다. 아주 맛있는 식당인데 제가 귀한 사람 오시면 모시고 가는데 그 식당 이름이 빌레와 너드락이에요. 왜냐면 빌레 그 식당을 하는 할머니는 제주도 분이고 그 할아버지는 통영분이에요. 제주도 놀러 왔다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 사람은 그 박힌 돌이고 한 사람은 굴러온 돌이라 해서 식당 이름을 빌레와 너드락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코스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 옆에 이제 그 도립공원 비슷하게 이렇게 그 공원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물이 보여 있어요. 제주도는 이렇게 물이 보이는 곳이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빌레 못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라는 거예요. 신석기는 그 석기를 이렇게 갈아서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만든 거고, 구석기는 이렇게 깬 돌이잖아요. 도로 깨가지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도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84점이 발견됐다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주도의 이 현무암은 굉장히 푸석푸석한 돌이에요. 이게 과연 연장분실을 했을까? 제주도에 제주도에 가장 많은 바위는 현무암하고 조면암이라는 두 가지 바위예요. 현무암은 시커멓고 조면암은 흰 색깔이 약간 나요. 그래서 물이 고인 곳은 조면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오름이 36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한 10곳 있습니다. 백록담도 그렇고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전부 물이 들어가요. 물령아리, 물찻오름에서 오름 이름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름을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백선천이처럼 물이 고여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가서 여러분이 꼭 오름이 368개 있지만 여러분이 가셔야 할 곳은 물이 들어간 오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조면암은 상당히 강한 돌이에요.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냇가에서 보는 그 단단한 돌이지 그게 보통 조면암이에요. 그 조면암들을 쓰면 되는데 그걸 연장으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푸석푸석한 현무암으로 했다는 게 여기서 발견됐다고 지금 이렇게 사진까지 교과서에 실렸던 사진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교과서에 다 왜 빠졌는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고서에 보면은 동굴 입구에서 900m쯤 안쪽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00m 안쪽, 동굴 900m 안쪽에 완전히 칠 같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드나들기도 힘든데 저기서 과연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을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무슨 난리 같은 걸 만나가지고 대기했다가 거기서 무슨 뼈 같은 유적을 좀 남겼을 가능성이 크고, 이 구석기 유적들은 심지어 그 고고학자들도 이게 구석기 유적인지 자연적으로 생긴 돌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900m 지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천장에도 돌이 이런 게 잔뜩 붙어 있고 여기도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주워가지고 이게 자연석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깨가지고 돌을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교과서에 다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건 구석기 유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사책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에도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보통 농경을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책이 다 배웠거든요. 제가 가서 제주도에 갔더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게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틀리기뿐만 아니라 노래 같은 것도 그렇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오요. 우리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근데 제주도에는 까치가 없었어요. 근데 제주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보지도 못한 까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 몇십 년 전에 일반 스포츠라는 신문사에서 50마리, 까치 50마리를 거기다 분양해가지고 지금은 까치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서로
영역 행동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영역 행동하는 것은 이게 자기 크다 해가지고 다른 동물을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까치가 까마귀한테 이깁니다. 까치가 까마귀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도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까마귀가 밀려나더라고요. 그 까치가 막 집중 공격해가지고 결국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를 오히려 교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기차 끼려고 오막살이 뭐 우리 아기 뭐 잘도 잔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그 노래 배우면서 이게 도대체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옆에서 누가 집에 찬다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교과서조차도 애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정말 우리 교육이 너무 서울 중심의 어떤 그런 교과서였고 학생들이 그걸 심어주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에는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척박하니까 다 화산토고 하니까 육지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의 고인돌은 원래 청동기 때의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청동기 때는 고인돌이 없고 철기 시대의 유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하고 우리 육지하고는 많이 다르다, 역사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두기 언덕이에요. 여기 신석기인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건데 여기서 그 불이 나가지고 이제 탄화된 거예요. 저게 이제 탄화됐는데 곡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야생초 열매가 저렇게 탄화됐으니까 안 썩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장을 이렇게 갈아서 쓰고 있는 그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훨씬 많이 지나와서 신석기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농사를 여기는 못 지었다. 그렇잖아요. 저런 하나 그 야생초 열매가 발견되는 한편으로 뭐 복식, 피나 뭐 조나, 삼뼈 같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그건 일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여기서는 농사를 못 지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이제 탐나무의 건국시라는 이제 제일 유명하게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선문대 할망이라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여자예요. 옥함상제의 딸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흙을 날라가지고 한라산을 만들다가 터진 치마 사이로 흙이 떨어진 게 오릅니다. 368개 오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산 일출봉은 일출봉 가보면 이렇게 빨래 바구니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빨래 바구니다. 그리고 성산 일출봉 앞에 우도가 있어요. 우도는 그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선문대 할망이 쓰던 빨래판이다. 이렇게 이제 제주도 신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민에게 속옷을 지어주면 그 꼬장주라 그러죠. 그 꼬장주 속옷을 지어주면 이 선문대 할망이 약속을 합니다.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저런 이제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육지 연결하는 다리를 끝내 못 지어줍니다. 왜? 명주가 아주 큰 여자이기 때문에 명주가 100동이 필요한데 한 동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이 선문대 할망 전설은 저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신화 해석이라는 영역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저거는 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남성이 아닌 제주 여성의 어떤 강인한 생활력을 뜻하는 거다. 육지에는 저런 전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녀가 말이지 뭐 섬을 쌓고 뭐 저런 얘기가 없는데 섬에는 이제 제주 섬에 있는 이유는 제주 섬에서는 여자들이 주로 경제력을 가지고 힘도 쓰고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육교,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겠다. 저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저게 다리를 놓아주고 그렇게 염원을 했던 거예요. 염원을 했지만 저게 끝내 사실은 성공을 못하는 거죠. 못해가지고 항상 신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무슨 뭐 망구석 신화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화는 보면은 간절한 염원을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결국 못 이뤄요. 여기도 명주 한 동이 모자라고 해도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육지로 다리를 못 놓게 되고 저게 뭘 얘기하냐면은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특히 여자들한테는 출입 금지령이라고 해서 일체 육지로 못 나게 했어요. 남자들도 물론 굉장히 금지죠. 여자는 조선시대에 한 사람도 허용해 준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제주도 여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던 사람이 바로 만덕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저기 이제 저 신화를 갖게 해석해 보면 제주도에서는 옷감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명주가 100동이 필요한데 한 동이 모자랐다. 굉장히 아주 아까운 자원, 귀한 자원이 바로 옷감이었던 거예요. 옷감을 짤 그런 재료가 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위서동이죠. 저기 중국책인데 저기 보면은
마한 서쪽 바다의 섬에 있는 사람들은 가죽 옷을 입는데 아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충 뭐 사슴 같은 거 잡아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가죽 옷을 걸쳤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기록에 보면 심지어 잡녀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녀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해녀와 해남이 다 벌거벗고 같이 그 잠수해서 작업을 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걸 못하도록 금하는 이게 물러나도 육지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금하고 남녀가 같이 나체로 조업하는 것을 그 해녀질, 해남질 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성시나 아니고 삼성 제비에 있는 사진은 삼성별이죠. 여기 보시면 구멍이 3개 있잖아요, 그죠? 3개인데 여기 이제 그래서 북방계의 신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손 강기병이 하늘의 자손이 내려왔다. 그래서 당군 신화도 그렇고 뭐 부여도 그렇고 전부 보면 뭐 요하부인 신화도 그렇고 다 보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조상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남방계 신화의 특징은 지중 용출령이에요. 땅 속에서 이렇게 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중 용출령 말하자면 신화, 어떤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만, 오키나와 이런 섬들이 전부 저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는 육지하고 가까웠던 게 아니라 대만이나 오키나와 일본 같은 오히려 해양 세력들하고 더 가까웠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이제 도로가 많이 나서 도로가 고속도로입니다. 저 시기에는 오히려 바다가 고속도로였다. 바다는 바람만 잘 타면 순풍에 돋다고 정말 심지어 중국 가는데도 일주일도 안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 아무런 바람이 힘으로 충분히 산둥반도까지 가는데 일주일 정도는 갔다. 근데 육지에서 그 거리를 걸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시간도 너무 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 제주가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주도는 독립국이었고 오히려 해양 세력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지금 신화도 그렇고 이런 건국 신화 같은 거 다 보면은 남방계 신화가 이렇게 상주 표착형 상주가 또 내려와서 거기에 뭐 건국의 어떤 여기도 보면 이제 경남도 공주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상주 표착형이에요. 해상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북방계는 강한 정치 권력 사이의 어떤 갈등과 위계 질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아주 수직적 공간을 뜻하고요.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당군 신화도 보면 누굽니까? 당군 신화 잘 아시죠? 한인의 아들 한웅이 그 풍백 문사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고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우리 당군신화의 내용이 나온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당군의 자손 맞습니까? 여러분이 당군의 자손이에요? 아닙니다. 우선 이때만 해도 무리 3천을 풍백 문사와 당군이 또 한인의 아들 한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럼 3,000명은 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당군의 자손의 확률이 3,000분의 1인 거예요. 물론 뭐 이것도 하나의 신화지만 어쨌든 신화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우리가 당군을 시조로 하는 단일 민족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성이 한 300 몇십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한 170정 정도가 외래성입니다. 제초도 황씨예요. 황씨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황씨는 다 중국성입니다. 중국에서 창원황씨 뭡니까 세 황씨가 장수황씨, 창원황씨 또 뭐 하나 있는데 세 황씨들이 전부 사실은 형제분들이었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오래전에 이미 국제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한산이갑니다. 한산이가인데 제가 안동에서 오래 살았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 갔지만 제가 어떻게 제 조상들은 백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산이 그때는 백제 땅이었을 거죠. 충남 한산이 예전에는 백제 땅이었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무슨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뭐 다른 거는 빼고요. 그래서 삼공주가 이제 도래해가지고 병남국의 삼공주가 도래했다는 병남국이라고 이제 한자로만 해석하면 저게 푸를 벽자에 파도랑자니까 푸른 파도가 있는 나라. 아무래도 이제 섬나라에는 틀림없는데
저게 이제 일본일 것이다. 이렇게 해류로 봐서 일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하는데 고려사에도 일본국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저 해석은 저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려사에서 상공주가 도래했던, 그러니까 아득한 삼국시대 이전에 그 시대에는 일본에서도 일본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란 말을 날일자에 근본 본자를 쓰고, 해가 떠오는 것, 해가 뜨는 것, 이런 정도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 있잖아요, 그죠? 부여에서 또 뭐 거기서 형제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수몽이 내려와서 보그려는 것처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부여가 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여? 부여란 말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내가 전에 수업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여가 해가 뜨는 지역이고, 고구려 만주 중심부에서 보면 부여는 동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동쪽 하늘이 부엽게 밝아온다.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한자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무 뜻도 없는 그 지금 부여를 쓰는 그 표기하는 그 한자말로 그냥 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기만 한 겁니다. 근데 동쪽이 밝아오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라는 말, 날이 샌다 할 때 그 새가 순 우리말로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새바람 하면 동풍이라는 뜻이에요. 순 우리말 새바람 하면 동풍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이라는 뜻이었어요. 어쨌건 상공주가 도래한 것이 일본일 가능성이 크다. 해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삼공주가 오곡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를 갖고 왔다. 이거를 이제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이제 이때부터 아마 농경 목축 사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삼공주하고 본인지라는 그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아주 수국이 아름다운 그런 그 구멍이 3개 있는데 요 세 방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삼공주가. 근데 이것도 말을 지어놓은 거겠죠. 여기 가보면 한 집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멍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공주가 신방을 차린 것이다. 이 삼성에서 태어난 고량부 삼성하고 여기서 신혼생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뭐 가지는 못할 텐데 토끼섬이라는 곳이에요. 토끼섬인데 여기 보면 멀리 보면 이게 일출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위봉이라는 땅짓자 꼬리밑에서 진위봉이라는 섬인데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아주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인데 여기 피어 있는 게 지금 문주란입니다. 문주란은 꽃 아시죠? 그죠? 문주란은 이제 이렇게 하얗게 여름에 꽃이 피면 아주 하얗게 토끼처럼 보이는데 선명색 하얀 거 토끼섬이라고 제주도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주란이 어디에 원래 원산지가 어디냐면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류를 타고 오키나와에서 여기 와서 이 작은 섬에 자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기념물로 지금 천년기념물 19호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오히려 바다가 고대에는 바다가 고속도로였다. 해양 실크로드 문명사라고 그 주광현 교수라고 1300페이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이게 탐나라는 게 무엇이에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탐나라 그러기도 하고 담나, 탐나, 썸나 이게 한자로 다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지만 읽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무슨 뜻일까?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탐이나 담이나 탁이나 섬이나 다 섬이라는 거예요. 섬을 그 발음을 한자로 의미 없는 한자로 옮기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은 거죠.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결국은 탐나라는 뜻은 섬나라라는 뜻입니다. 독립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라할 때 신라도 새로운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신라라는 뜻이. 비교적 삼국 중에서 신라가 나중에 이렇게 생긴 나라거든요. 나중에 이제 비교를 키워가지고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지만 고구려는 백제에 비해서는 훨씬 나라가 늦게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도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이 제주할 때 제자가 물건을 제자입니다. 물건을 제자에 고울주자니까 고려 고종 때 처음으로 이제 고려 고종 때 말하자면 육지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육지 중심에서 육지 중심의 명칭이 되고 물건을 동네입니다. 육지에서 바라봤을 때 이때는 섬나라라는 거니까 이게 아주 독자적인 독립국의 형태고 이때는 이미 육지에서 물건을 있는 고을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육지 중심의 명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탐나라는 국호가 다시 몽골이 직할할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탐나국 초토산, 탐나촌가 뭐 이런 이름이 다시 탐나란 말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들은 뭐가 중요해요? 물자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땅이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그냥 그 목축을 하다가 풀이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농부가 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륙을 말하자면 영토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자기들이 다스릴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전진하면서 그냥 약탈을 하고 이걸로 그냥 한번 정복지를 그렇게 넓혔다듯이 몇 년 안 가졌습니까? 그런 거죠. 뭔가 쪼개야 되고 나중에 결국 멸망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역사책에서 이렇게 배웠었어요. 삼별전은 뭐 외세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어떤 기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탐나인들은 이 많은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삼별초도 같은 외세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한테 어떻게 잘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섬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거는 뭐 실제로 민족적으로도 그 제주도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이 물이 동글동글합니다. 남방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놈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조사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DNA 조사 같은 걸 다 해보면 제주도 사람들은 남방계예요. 북방계가 아닙니다. 북방계는 약간 누구를 길고 제주도는 좀 동글동글하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애들 보면 동글동글하고 까맣고 이렇게 대단한 제주도 사람들은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독립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호의 난이 일어나는 목호는 이게 목자는 이제 뭡니까 목사 뭐 또는 그 목자 목동할 때 그 목자 기를 목자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기르는 그 오랑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몽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몽고 사람들이 제주도를 말 목장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가 그 말 목장이 10개가 생기는데 제1호 시범 목장이 우리 집 근처 수산평에 생깁니다. 수산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뒤에가 바로 나중에 제가 기사를 보내드릴 텐데 이 수산들의 이 귀향후 나오죠, 그죠? 일단 기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제주로 이사 가서 자리 잡고 우리 뒤에 오르게 올라갔더니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봉수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요즘 이제 글 쓸 때 여기다 이렇게 이제 수산봉수 제주살이 수산에 사는 봉수다 해서 이제 한자는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가서 제가 기념장도 하고 이렇게 찍어서 이 제주도에는 동네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부 현무암 같은 데는 물이 밑으로 들어간다 밑으로 새는 거예요. 숨구멍으로 물이 들어갔다가 수압을 받아서 이 해안가 바다 가까이 가서 이제 까맣게 점 있는 게 물 나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동네들이 생기는 거죠. 중산간에도 마을이 좀 있지만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4.3 때 초토화 작전에 의해서 거의 그냥 불태워버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냥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자, 여기 나중에 가시면 알 텐데 우리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걸어 올라가는데 한 17, 8분, 2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면 여기가 여기 분화구예요. 원래는 이게 수산봉이라는 뜻이 물숫자의 매산자, 물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여기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물이 사라졌는가? 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또 우리 건국하고 초기에 산림녹화 한다면서 여기다가 삼나무 같은 걸 경제림에서 많이 심은 거예요. 제주도 지금 삼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일본산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왜 비자림로에 거기 뭐 삼나무 그 나무를 다 베가지고 굉장히 그 환경 훼손을 한다 해서 신문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서 알고 봤더니 나는 도로 이름이 비자림로여서 이게 비자림을 잘라서 그 아까운 비자림 굉장히 비싸고 참 귀한 나무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 삼나무인 거예요. 도로 이름이 비자림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장 보도를 자세히 했고 삼나무는 좀 제주도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제거해야 되는 이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뭘 막 모르고 막 써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그 삼나무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래도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분화구거든요. 물이 좀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좀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빛의 벙커예요. 원래 여기 이 산 이 밑에가 완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군사 기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육지하고 있던 통신 기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불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세잔이나 무슨 르누아르나 이런 사람들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빛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아주 인기 장소가 됐고요. 요게 올레길입니다. 올레 이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군위호시, 혹시 여기 군위호시 계세요? 군위호시 제주에 들어온 뭡니까 입도주 처음으로 섬에 들어온 사람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이게 소가 누워있는 형상입니다. 소가 누워있는 형상 중에서 소 전통에 해당한대요. 여기 이제 시조묘가 여기 제주에 들어온 군위호시에 시조묘가 여기 있는데 실제로 오영환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금 오영훈 지사도 다 여기 군위호시입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도지사된 뒤에 여기 고유제를 지도로 왔더라고요. 고유제라는 게 큰 벼슬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조상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원래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군위호시 시조묘가 여기 있고요. 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오시면 여기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상인데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몽골 사람들이 말 키우는 데는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말 키우는 최적지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말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수산 여기 이쪽 쪽들 여기 이제 비행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많으니까 비행장이 제2비행장이 이제 들어설 그런 계획이 들어요. 자, 이게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여기 섭지코지입니다. 섭지코지라 그래서 섭지란 말은 제주도 말로 좁다는 뜻이고요. 코지는 튀어나온 땅입니다. 우리가 장상곶 할 때 장상곶 마루에 목소리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곳이 튀어나온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좁게 튀어나왔다 할 때 제주도 말이 섭지가 좁다는 뜻이기 때문에 섭지코지란 말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주로 이제 요 바다에서 쫙 바람이 이리 불어요. 이리 부는데 그 카이트 위에 바람 타고 이렇게 연 같은 거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많이 타는 곳인데, 여기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압선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수덩이가 된 그런 케이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카이트 타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출봉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빨래 바구니처럼 생겼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360도 촬영한 게 있습니다. 저기 섭지코지고요. 저기 일출봉입니다. 자, 저게 일출봉이고요. 요게 우도입니다. 우도는 이제 소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요게 우두봉이에요. 요것도 하나의 오름입니다. 기생화산, 오름은 다 화산이에요. 한라산, 큰 화산이고, 화산 사이사이에 계속 뻥뻥 끌어올라가지고 생긴 게 기생화산이에요. 그것도 하나하나가 다 화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이제 368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주도가 오름의 섬이 된 건데, 요것도 오름이고, 요것도 오름이고, 요것도 다 오름입니다. 요건 식산봉이라는 거고요. 여기 소가 누워있는 거, 여기 우두봉입니다. 여기 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4월이나 6월에 오시면 여기가 물이 빠지게 되면 여기가 완전히 갯벌이 됩니다. 근데 제주도의 대부분의 갯벌은 해녀들이나 어촌계 같은 데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아직 공유수면으로 남아있어요. 성산읍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저희는 뭐 수술에 여기 가서 요즘 정신이 바쁩니다. 제처럼. 왜냐하면 산에 가면 고사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뒤에 바로 다 고사리 같죠. 그냥 짜오는 거고요. 살이 좋아요. 고사리가 엄청나게 제주도 고사리 유명하죠. 또 지금 여기 갯벌에 여기 이 넓은 바다 여기가 다 여기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면 여기 가면 바지락 이렇게 그냥 대학 바지락 이게 쫙 그냥 저하고 같이 가서 한 2-3시간 캐면은 한 3분 2 바켓스 정도 이렇게 막 캐고 이렇게 해서 그 바지락 칼국수 파스타 먹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미봉입니다. 땅지자 꼬리미자에서 땅꼬리 말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동물로 생각합니다. 저기 서쪽에 머리가 있고 여기가 땅에 꼬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봉우리가 지미봉입니다. 땅지자에 꼬리미자에서 지미봉이고, 요 밑에 있는 동네가 종단입니다. 종점할 때는 종자에다가 도달하다 이렇게 발자. 그러니까 종점에
말하자면 땅끝마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오름에 그 수산봉에 올라가면 이게 다 보입니다. 자, 이거는 용눈이 오름이고요. 이거 원래 금지했다가 지금 다시 풀었습니다. 하도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보이는 요 오름은 다랑시 오름이라고 해서 오름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네. 오름의 여왕이라는 말은 오름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왜 제주 사람들이 어떤 오름을 아름답다고 얘기했을까? 우선 능선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원래 이 다랑시 오름도 원래 이제 지금은 나무를 심어서 모양이 됐는데 원래는 억새밭이었어요. 저도 억새밭이 있는데 올라가면 저 산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뚫어졌습니다. 134m.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기 뭡니까 그 상군불에 올라가 보셨나요? 거기나 백록담 깊이가 다 130m. 똑같 그만큼 저기가 푹 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이롭거든요. 저 올라가서 보면 지금 산지로 올라가는데 안에가 완전히 밥그릇처럼 확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제 오름, 다랑시 오름이란 말은 제주도에서 이제 제가 제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주를 공부해 제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랑이란 말은 달은 이제 달이에요. 그 다음에 랑은 뭐냐면 난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빛 난군. 그래서 달빛 난군 오름이다. 그래서 저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력, 옛날 사람들 상상력을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면은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달빛에 이럴 때 옛날에 무슨 뭐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연애할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밖에서 휘파람 불고 밤에 달빛이 때 낮아서 그게 달빛 난군이잖아요. 달빛 타고 오는 난군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렇게 전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쭉 이렇게 368개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우리 집에서 보이는데 우리 집 뒤에 오르면 전부 저기 오르면 저기 한라산입니다. 한라산까지 다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그 오름에서 보면은 제주도 절반 이상을 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자, 한 바퀴 도는 뒤에 자, 다시 이제 섭지 고정 돌아왔죠? 요거는 우리 집 뒤에 있는 나무들인데요. 요거는 해송이라 그러기도 하고 흑송이라 그러기도 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송하고 뭐가 다릅니까? 육송하고 뭐가 달라요? 예? 예. 우선 색깔이 검은, 그래서 흑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 허리가 짧아요, 전부 다, 그죠? 키가 안 큽니다. 이게 굉장한 노송이에요. 노송인데도 키가 안 큰 거예요. 왜? 바다에 바람이 있으니까 적응한 거예요. 키가 크면 가지가 부러지고 하니까 키가 조금씩 큰 거예요. 우리 집 뒤에 있는 나무들이 다 해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목호의 난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은, 공민왕 때,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이제, 새로, 생기잖아요. 그때 명나라 황제가 12,000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나라에서는 원나라 땅은 다 우리 땅이니까 당연히, 원나라가 키우던 말도 우리 거라고 생각했고, 이 목호들은 원래 몽골 출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몽고의 황제가 우리한테 하사해가지고 우리가 키우고 관리했던 말인데 이거를 우리의 원수인 명나라한테 줄 수가 없어서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난리가 지나지 안 되는 거야. 2,000여 명이 고구려 정규군이 제주도에 이걸 정벌하러 왔다가 전멸을 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로 근데 이 목호들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뭔가? 바로 백년간. 백년이면 5대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고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 제주도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다 현지화되고 몽고인화 한 라인들이 목표편을 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족 친척이 되고 친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디가 내려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책에서는 아까 삼별초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삼별초가 우리 민족의 어떤 외세에 맞서가지고 싸운 이런 세 이렇게 봤는데
누가 우리를 더 많이 착취하고 우리를 더 많이 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섬사람들 생각에는 특히 이 몽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지화가 됐기 때문에 목고편을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 최은 장군이 2만 5천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죽이게 됐잖아요. 몽골 이 목호들뿐 아니라 그 현지인들까지 제주도 상부에 다 죽이는 거예요. 제주도는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간과 내가 땅을 가렸다. 이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으면 간과 내가 땅을 가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영 장군을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학살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에는 연료조에 보면은 목호의 아내 정씨가 그러니까 목호하고 결혼한 이런 사이가 많았다는 얘기죠. 정씨가 이때 이제 최영장군을 따라온 고려 진압군 장교가 이제 자기 남편을 목호를 죽이고 이 여자를 취하려고 했더라고요. 여자가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결혼을 강요하니까 좀 수절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거세술, 말 이렇게 뭡니까 거세하는 거, 그 다음에 말 거세술도 그렇고 제주도에 있는 그 애기 구덕, 그다음 물기는 허벅 이게 다 몽고 유산입니다. 몽고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유적 자료 같은 거 다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몽고인들이 쓰던 성씨예요. 원씨, 좌씨, 조씨, 이씨, 성씨. 물론 이 시 중에는 이제 여기 몽고 계통의 이씨가 아닌 그런 성도 있는 거죠. 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씨도 몽고 계통의 원씨 말고도 그 원주 원씨, 원천석의 그 후손들 또는 그 조상들 이 원주 원씨도 있지만 원희룡도 이제 원주 원씨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이렇게 이제 본관이 원래 원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그 족보를 세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몽고 계통인지 아니면 진짜 원주 원씨인지 원주 원씨는 대단한 양반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양씨, 안씨, 강씨, 대씨 이 중에 뭐 강씨도 물론 육지 강씨도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이런 본관은 운남 명나라가 보낸 원나라 후손들이에요. 원나라가 망하고 원나라를 지배한 명나라 사람들이 그 원나라 왕실 후손들을 잡아가지고 특히 운남에 세가하고 있던 잡아가지고 제주도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들이 몽고 계통이 원나라 본관이 원나라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선인들한테 양반이란 도대체 어떤 양반들이 조선의 양반이었는가 여기 보시면요. 목민관 하면 이제 백성을 잘 길러야 된다. 이게 이제 목민관의 벼슬아치들의 임무잖아요. 지방관들의. 근데 보면 짓는 건물이 전부 이름이 어떻습니까? 망경루예요. 바라볼 망자에 서울경자에 누각문자죠. 그러니까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이다. 이게 제주 목관 안에 제일 큰 건물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다스릴 생각보다가 서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다시 불을 올려지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천이라는 데 있는 그 조천이 이제 예전에 항구가 있던 거죠. 육지로 가는 배가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연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연북정. 사모할련, 그리할련이죠. 이게 여기서 북은 뭡니까? 임금을 뜻하는 거죠. 북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작. 그러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정작 이름을 하나를 찍어도 제주를 잘 다스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어떤 그 서울에서 자기를 서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경 씨라 그 제주 사람이죠. 순위삼천이라는 소설에서 목민에는 그 백성들을 잘 기르는 데는 뜻이 없고 오로지 군마 말을 잘 찍어가지고 목마에만 왜냐하면 이게 임금한테 말을 1년에 한 500마리씩 갖다 바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마리 말을 바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키우기도 힘들지만 그 500마리 말을 그때 당시에 배가 그 형편없는 배에다가 싣고 가다가 제주 남자들이 제일 많이 죽은 바로 이 봉진이라 해서 이제 그런 뭐 귤이다 말이다 이런 것들을 서울로 보내다가 풍랑에 그냥 배가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남자들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많은 섬이 됐거든요. 역대 육지 목사들이 가뭄이 들어 목자의 초지가 마르면 지체 없이 말을 몰아 백성의 일년 양식을 넣어주기로 했던 마정. 그러니까 그냥 가뭄 들어가지고 초지가 마르면 그 백성들 농사 짓는 데다가 말을 벌어넣어가지고 거의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 관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 말이 죽으면 문책당하니까 그죠? 1년에 500마리씩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 전국의 목사는 다 정상품 당화관이에요. 근데 제주 목사만 유일하게, 모든 목사 중에서 제주 목사는 유일하게 정상품 당상관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상품이지만 당상관 당하는 천지차입니다. 말하자면 당이 집단자잖아요. 집 밑에 꽂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집 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무회의 멤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고위 벼슬같이 그런 게 당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주 목사는 왜 당상관이었나? 바로 제주 목사는 제주 목사인 동시에 절제사를 끼고 있습니다. 절제사는 군 지역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통 영남 같으면 영남 관찰사가 여기 대구에 대구 감령이 있으면 감사 또는 관찰사가 그 절도사를 겸하잖아요. 병사 또는 절도사를 불렸는데 그걸 겸하잖아요. 근데 제주에서 그보다 한 단계 낮지만 역시 사령관으로서 독자적인 군령권을 줬던 절제사를 제주도 목사는 절제사를 겸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선의 제주 목사는 수령의 임기가 다 5년입니다. 지방 수령의 임기 다 5년인데 제주 목사는 2년 반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워낙 이건 귀향지잖아요. 가서 죽는 사람이 그리 많으니까 이게 반으로 줄여놨던 거예요. 근데 이경록 목사는 6년 5개월을 재임했어요. 이때가 왜 그러냐면은 임진왜란이 났을 때. 근데 이경록 목사가 제가 여기 이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재밌는 기사를 이런 거를 한 40편 정도를 오마이뉴스 같은 데 있는데 뭐 여러 군데 매체에 보내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제목도 그렇고 흥미롭잖아요. 그죠? 이순신의 인간 동기가 쌓은 성산 여성은 왜 걸렸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산 일출봉이죠. 자, 이게 뭐 외국에서도 제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니까 아주 외국에서 미국에서 돈 많이 번 친구예요. 사업하는 친구인데 한번 여기 오고 싶다. 그래서 제 글을 보고 그래서 와서 이제 제가 같이 우리 집 뒤에서 찍은 사진. 이게 성산관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식경에서 영주는 이제 제주를 뜻하는데 그 이제 제 1경이 성산에서 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 해가 뜨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성산에서 해를 보는 것은 성산을 배경으로 해가 뜨는 걸 봐야지. 성산에 올라가면 해 뜨는 거 이건 해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포항에 가서 보나 무슨 속초 가서 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산 올라가서 입술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광치기 해변이나 또는 우리 집 뒤에 수산봉 그런 데 가서 실제로 그 사진사들 또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우리 집 뒤에 오르면서 사진 계속 며칠간 기다려서 좋은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산 관리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게 아까 이영상 목사가 자기가 화공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파른 여기를 가마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산 가봤지만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때 이영상 목사는 굉장한 천병이었어요. 아까 탐나술력도나 뭐 남한박물 또 뭐 3가지 책을 쓰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제주도를 떠날 때 책 3권하고 자기가 제주도 한라산 고사목으로 만든 검은거 하나만 들고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통의 관리들은 와서 정말 엄청난 재산을 챙겨가고 제주사들 그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은 이제 다 두고 책 3권하고 검은거만 들고 아주 천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라는 것은 저는 양반들한테 백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너야 똑같은 그런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자기가 올라가야지. 저거 보러 간다고 가마 타고 그 사람이 저거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요게 지금 이영상 목사 일행입니다. 요게 이제 우두봉이고요. 자, 요게 딱 진짜 빨래 뭡니까? 빨래 바구니처럼 생겼죠. 원래 이것도 화산입니다. 화산이고 여기는 섬이었어요. 섬인데 이제 해류에 의해서 이렇게 길이 이제 모래톱이 생긴 거죠. 사주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길이 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난중일기죠. 난중일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경록 제주 목사 이경록이 소 5마리하고 곡식을 보내줘서 병사들을 배불리 먹였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이순신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경록이 이순신을 챙겼냐? 둘이가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고시동기예요. 같이 이제 무가를 해가지고 이경록은 11등급이고 이 무가 그러니까 전체 11등이고 그 바로 아래 순위가 이순신이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이순신은 조삼만호, 그 다음에 이 이경록은 한 등급 높았기 때문에 경성부사, 부사는 조삼만호보다 좀 더 높죠. 경성부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진족이 쳐들어가지고 100몇십 명의 강민들을 붙잡아 간 거예요. 붙잡아 약탈을 하고 이렇게 그 책임을 그때 당시에 북병사가 누구냐면은 그 누군데 여기도 나올 텐데 이일이에요. 이일이 북병사 이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진왜란때 이일 어느 전투의 이일입니까? 상주전투에서 그러니까 소생장군을 맞아가지고 처음으로 대표했던 정규군이 조선의 정규군이 대표했던 게 바로 이일이 상주전투에서 대표하고 그 다음에 탐문대에서 신입장군이 대표하고 하면서 완전히 다 정국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이일이 바로 그때 북병사 한경북도 일대, 한경도 일대를 그 병사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책임을 그때 이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진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병사가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럼 사실 병사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임을 전부 다 이순신하고 그 이경록 목사한테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승장 가다가 나중에 결국 그 인사가 잘못되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뭐 그런 내용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이경록 목사는 그거는 잘했는데 뭘 잘못했냐면은 이 성을 보고 이게 천하에 하늘이 내린 요새다 이렇게 해서 병기나 이런 것들을 이 안으로 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 요새 같잖아요. 이 성산이 그 성으로 된 산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온 성윤문 목사가 그걸 또 다시 끄집어냅니다.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되면은 스스로 갇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외군 한번 쳐들어왔을 때 저 안에 있으면 저기 물도 별로 없는데 저기서 스스로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꺼내버리고 여기 원래 외성을 여기 쌌습니다. 여기다 외성을 쌌는데 외성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판단으로 저런 거 누가 했겠습니까? 제주도 도민들이 그냥 부역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슨 부역한 데서 인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고생하고 지었다가 건물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경록은 뭐 제대로 이제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그 성산 일출봉 밑에 저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가서 사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본 분들이 의뢰전 같은 걸 숨겨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주도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오키나와하고 제주를 일본 본토로 공격하기 위한 그 폭격기가 낼 수 있는 항공모함 같은 아주 좋은 천혜의 비행장이 있는 두 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키나와냐 제주도냐 이제 일본 그 대본영에서도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다가 엄청난 방어병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최정예부대 관동군이잖아요. 관동군 7만 명을 제주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제주도보다 미리 선택된 것이 오키나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가 전부 뭐 옥시하다시피 군인은 물론이고 그 오키나와 그 백성들도 12만 명이 죽습니다. 제주도가 선택돼서 제주도가 그만큼 죽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원자탄 폭격한 것을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원폭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제주도까지 오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제주도 사람들이 그 덕에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가면은 일출봉 밑에 저렇게 저 속으로 이제 저 하얗게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한 건데 실제로는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 안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는 했죠. 자,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김정이라는 사람, 아까 그 아주 청백이었고, 김현명연에 하나 있던 조광조와 같이 처형됐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는 자가 매우 적고 인심이 거칠다. 정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제주도 사람들 아주 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성리들의 입장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들 동화돼서 그런대로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오고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정의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중종실록 때 보면은 김한로가 송인수를 심히 미워하여 제주 목사로 이봉에 쫓아냈다. 그러니까 미운 놈을 제주도 보내는 거예요. 관력을 내면서도 보복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인수는 달아난 겁니다. 이 송인수가 나중에 제주에서 어떤 위치가 되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 제주 엘리트들은 왜 제주를 떠나는가? 이걸 내가 한번 기사를 한번 썼어요. 이게 들레즈라는 유명한 프랑스 사회학자, 철학자가 이제 한 얘기인데,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그 상품의 어떤 가치 관계로 지금 환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나 장소의 이런 결속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도 보면 학교도 심지어 사제지간 같은 것도 돈이 매개돼가지고 나를 얼마나 이롭게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좋은 선생이 판가름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입시 위주로 이렇게 이제 학교가 다 학교 교육 개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들 조사를 다 해보면 식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키워준 고향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투표해줘봤자 그 사람들이 본 거지는 이제는 고향이라는 것이 거주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원희룡이 대표적이잖아요. 원희룡이 제주 떠났고 제주에서 큰 사람이잖아요. 제주에서 뭐 중국 한국버스 1등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까움을 받고 있었죠. 제주도 사람들은 원희룡이 키워봐야 될 게 있는데 얘는 훌쩍 떠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탐사술력군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일출봉입니다. 여기 석지콘대예요. 여기는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는 뭐냐? 연기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 피우는 것은 한 1개 분대 정도만 주둔하고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집 뒤에 있는 오름입니다. 수산봉이죠. 수산봉인데 여기는 봉화대가 있습니다. 수산봉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게 수산진입니다. 9개 진을 두고서 제주를 외구나 이런 분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책이 어떻게 되냐면은 연대가 제일 앞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 뭐 외구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봉화불이 올라가겠죠? 봉화불 올라가면은 여기 진에서 알고 이제 말하자면 그 침공에 대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요거는 별방시설, 요거는 별방지대라고 있는데, 별방지도 보면 이제 별방시설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이제 활쏘기 테스트 같은 걸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쭉 순시를 하면서 공기가 제대로 무슨 뭐 활이나 이런 것들이 뭐 풀리고 경량기가 녹슬고 그런 게 없는지, 훈련은 제대로 되는지 활쏘기 테스트 같은 걸 하고 있던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영삼 목사가 이게 김영 광굴이죠. 김영에 가면은 그 큰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 굴 속에 들어갈 때도 이거 가마 타고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베스라치라는 건 백성이라는 건 정말 발톱 밑에 떼가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좀 걸어 들어가면 뭐 어땠어? 여러분 굴 들어가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전부 바이트성 이런데 그 가마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석산 관일 그림이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첫날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인가요? 가게 되는데, 이게 제주 목관화를 지금 복원한 겁니다. 여기에 관덕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여기가 뭐 경찰서 같은 자리 다 걸어내고 복원을 한 거예요. 자, 복원을 한 건데 이렇게 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연못이 있습니다. 연꽃을 키우는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연못 옆에 있는 정자가 우연당이에요. 친구 우자에다가 연꽃 연자를 써서 집당자 쓰죠. 그러니까 연꽃을 벗으로 삼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연꽃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죠? 어떤 목사가 이 연못을 팠어요. 왜 팠겠습니까? 제주도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포위되고 이러면 가다가면 물이 없으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팠는데 그 다음에 온 목사가 이걸 메워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개구리가 시끄럽다. 이게 백스라치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잔뜩 청결한 염을 써가지고 제주 목사라도 부임하게 되면 거기서 그보다 더 많은 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잠자는데 시끄럽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른바 동원이라고 하는 연희각이에요. 동원이고 그러니까 제주 목사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흥황각이라 그래서
절제사, 군사령관으로서 근무하던 여기 좀 건물이 더 크.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만경루입니다. 만경루니까 이제 서울을 바라보는 그런 누각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영주협당이라는 것은 보통 장교들의 숙소입니다. 젊은 장교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했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기생들하고 악공들이 머물던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건 아직 복원이 안 됐습니다. 그 내 상상력인데 내가 만약에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 젊은 장교들하고 이 기생들이 이게 늙은 여기 수령보다가 아무래도 이 젊은 장교들하고 뭐 썸씽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죠? 그 집을 이렇게 가까이 지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지체 높은, 제가 이 공간의 위계 질서라고 그랬는데 6.25 질서는 공간에서도 엄격하게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주 목간에서 가장 지체 높은 건물은 어딜까요?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은 어딜까요? 만경루요? 어딜까요? 여러분, 춘향전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원래 의사는 동원해서 축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손님은 어디 묵는 거냐? 외부 손님은 객사에 묵습니다. 객사. 객사가 가장 지체 높은 건물이에요. 여기는 영주각이라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 제주 북초등학교 자리인데 북초등학교 자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허물 수가 없어요. 여기는 경찰서 같은 데 있으니까 허물고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복원을 못했어요. 영주관이 가장 지체 높고, 왜냐면 임금의 위패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망골레 같은 데 지을 때 이제 보름마다 대궐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를 올리는 게 망골레. 왜냐면 임금의 위패들이 전 현직 위패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제 모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을 여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암행의사도 당연히 의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건 여기 묵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전향전에도 보면은 이도령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도령이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쫌병이다. 이게 그 전날 도착하잖아요. 그 전날 도착하면 그 고생하는 지 애인을 말이야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빼낼 것이지. 폼 잡고 나타나라고 그 다음날까지 그냥 감옥에 두잖아요. 그러면 거지에서 나타났다가 누굽니까 춘향이 엄마 누구죠? 월매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거지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면서도 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까지 참아가지고 그 다음날 나타나는 하루 더 고생시키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이 얘기 그리 만들어. 물론 그렇죠. 그걸 내가 그냥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원나라 다민족 왕족이 170명이 제주를 유배됐고, 왜 이렇게 유배지가 많이 됐을까? 원나라 왕족도 제주로 무려 80가구니까 이게 4명이 했습니다. 한 몇백 명 되겠죠? 조선시대에 200명 정도가 제주로 유배를 왔습니다. 전라남도가 그 다음으로 많은데 129명이었어요. 전라남도가 두 번째로 많은데도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왕족은 원래 강화도로 유배를 해요. 가까운 데로 보내거든요. 근데 왕이만 유일하게 왜 여기로 왔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왕이군이 중립외교를 했잖아요. 명나라하고 전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광해군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인조들은 이제 명나라한테 오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의 명분이나 어떤 사대 이런 걸 가지고 결국 백성들이 돌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병자호란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청나라, 명나라 등 말하자면 같은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하던 광해군이 강화도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청나라 세력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해군이 다시 자기 자리를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 이제 광해군은 제주도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선시대의 가장 못난 임금으로 선조하고 하나는 인조로 꼽습니다. 보통 조자 임금들이 물론 태조 이런 사람은 다르지만 보통 정통성이 없는 임금이에요. 종자는 마루종자니까 우리 삼촌들도 마루종자 쓰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정통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그걸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조자는 난데없이, 그리고 왕의 말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난데없이 자기가 다 선조도 그렇고 다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영조도 그렇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조가 소현세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경에 볼모로 잡혀가잖아요.
얼마 잡혀갔는데 거기서 너무 이 사람이 학문이 깊고 하니까 심지어 청나라 그 대신들도 소현세자를 굉장히 이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소현세자를 이제 독살했다 이런 역사의 이제 야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소현세자의 그 처가 소현세자의 그 세자빈이죠. 그 세자빈도 다 죽이고 인조가 죽이고 자기 며느리를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였다는 소리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애처로운 것은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소현세자인데 그 아들 3명을 제주로 귀양을 보내요. 근데 이 삼남 석견은 그 중에서 제일 어린데 4살에 귀양한 거예요. 그 제주도에 온 200명 귀양 유배객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같은 게 바로 석견이에요. 그러니까 인조의 손자잖아요. 근데 얘도 결국 이 셋이 다 제주도에서 죽으라고. 굶어 죽고 뭐 병들어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석견이 남긴 글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쓰라냐면은 나는 뱀이 제일 무섭다. 어리니까. 제주도 뱀이 많거든. 자, 유배객이 제주 오연이라고 해서 오연고등학교에 그 오연단이라고 있고 그걸 이름을 따서 오연고등학교 생겼죠. 근데 이 오연은 뭐 나머지 사람은 대체로 아까 얘기했던 그 김정, 김상은 이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송시열도 뭐 평가는 좀 다르지만 어떤 괜찮은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송시열이가 씹어는 자기 종조부예요, 종조부. 이 사람은 아까 봤잖아요. 그 제주의 목사로 발령받았는데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오연에 말하자면 모셔질 만한 인물이 아닌데 송시열이가 워낙 노란의 영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종조부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연에서 이 사람은 빼야 된다는 얘기 생각을 하고요. 자, 제주 사무배는 죄명이 특히 중한 자가 아니면 유배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대명률에도 그렇고 우리 소기의 그 뭡니까 경국대전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귀양 보낼 때도 5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본향한치. 그건 자기 고향에 귀양 보내는 거니까 고향에 가면은 뭐 대접도 받고 뭐 고향에서 그래도 고사리 주고 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중도 붙여. 가다가 중간에 그냥 그걸 귀양대로 삼는 거예요. 주군한치. 주군은 적어도 큰 고을이잖아요. 주나 이런 거 큰 고을이니까 고을주자니까 큰 그래도 대도시의 큰 고을에 안치하는 거. 그 다음에 절도안치, 섬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위리안치. 위리안치는 이제 가시로 이렇게 집 밖에 못 나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와서 위리안치를 당하면 절도안치인데 또 위리안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명령에 따르면 삼천리 밖에 부차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대에서도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삼수갑선도 1500리고 제주도도 1500리고. 그리고 어떡하냐.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을 지켜야 되니까. 곡행이라고 해서 지그적으로 비슷하게 갔다 하면서 이제 1500리를 3000리로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늘려가지고 기양사를 보냈다. 목사 이양상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일단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김정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사관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저도 잘 몰랐어요. 김정희가 굉장히 글씨 자체가 뭐 대단한 분이 저희 뭐 대가를 이룬 분인데 굉장히 그 서민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저런 식의 시각을 가졌어요. 이곳의 풍토와 인물은 아직 혼돈 상태가 깨쳐지지 않았으니 그 우둔하고 무지함이 저 일본 북해의 야만인 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귀양 간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계속 징징대면서 뭐 반찬 뭐 보내라 젓가락 보내라 뭐 보내라 계속 그럽니다. 그 편지에 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중국을 신이 사모한다. 조선인 사기 친구 얼마나 사대지도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위대한 땅이다. 진실로 촌스러우니 중국에서 믿을 사이 무슨 컴플렉스예요, 그죠? 그래서 완당이라는 호가 나중에 생기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완당이라는 호가 씁니다. 호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흠모했던 중국 학자 완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상당한 대접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당이라고 완원의 집이라듯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말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민생계획안을 내놓습니다. 실학자들 엄청나게 쏟아내잖아요. 근데 민생계획안을 한 건도 내지 않은 지식이네요. 그 수선화에 대해서도 보리밭에 많이 나 한결같이 홍미로 파내버리는데 또 나고 내서 원수도둑하니 물이 제자리를 얻지 못하니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주도의 무식한 농부들을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 아시지만 세한도죠. 뭐 송배에게 어떤 푸르름을 이제 눈이 와봐야 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그림이 이게 집이 뭐예요?
이 둥근 창은 중국의 창이에요. 이게 중국 창. 그러니까 이 중국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그랬던 거죠. 자, 귤.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욕망신문이라는 책에 보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문종 때 처음으로 이제 귤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탐나에서 바치는 귤을 100% 개정해 귤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요. 심지어 열매마다 꼬리표를 달고 하나라도 없어지면 처벌을 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나무라 해서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이익이 나면서 대학나무라 그랬고요. 대학 귤을 한 그루 있으면 뭐 대학 벌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생산돼서 귤을 막 갖다 버리고 폐기하고 이렇게 다 되어놨습니다. 이거는 하귤이라 해서 주로 관상용으로 쓰는 귤이고 이게 이제 감귤 봉진이라고 해서 감귤을 임금한테 바치는 행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이영상 목사가 여기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귤을 이렇게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뭐 불량품 보내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임금한테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겁니다. 자, 이거는 해녀 군턱이라는 건데요. 제주도 곳곳에 가면은 저렇게 돌로 이렇게 둥글게 막아놓은 게 뭐냐면 해녀들이 탈의실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불도 쬐고 뭐 이렇게 추울 때 물속이가 추우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 보면 저기서 뭔가 남녀간에 뭔가 싸트입니다. 막 총각들은 저걸 보려고 그러고 막 그냥 이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유백에 의했던 조감비는 해녀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잠수하여 전복을 따는데 곡물로 바치지 않니 차지 않으면 관청에 가서 내려납니다. 관리들이 상사에게 뇌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진해야 되는 임금한테 바쳐야 되는 물량 외에 더 받는 거예요. 핑계는 뭐 이게 가다가 상할 수 있다. 이러지만 몇 배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이제 뭐 자기 이제 명으로 써가지고 벼슬을 더 이제 좋은 벼슬을 받고 그래서 이 유백이지만 나의 밥상에는 전복을 올리지 마라. 정조가 드디어 이제 전복 봉진, 전복을 진상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조가 사실 좋은 임금이었죠. 자, 이게 제주 여성의 상징인데요. 만덕. 뭐 이래서 이제 정물을 풀어가지고 굶주린 백성을 이렇게 하니까 정조가 이제 불러가지고 그 원하는 걸 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다 사용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교람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임금이 허락해서 이제 처음으로 육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여기도 나오고 이 유재근의 이한경문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사실 언론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여성단체에서 막 연락 오고 해서 만덕이 굉장히 됐어요. 제주도 가면 뭐 만덕 그 기념관도 있고 뭐 굉장히 만덕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제주도는 뭐 신이 너무 많습니다. 신이라는 게 무당 문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밑에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사람이 두 개죠, 그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이게 무당 문자예요, 그죠? 그래서 성주풀이 성주가 이제 무당이 모시는 말하자면 신이잖아요. 신인데 우리나라의 성주의 총 번향은 어디냐? 바로 안동땅 제비연. 여기 보면 우리 성주풀이 처음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주의 번향이 얻으면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연이 보입니다. 제주에서 번향은 어디냐? 송당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제주에서는 뱀신앙을 믿습니다. 뱀은 지혜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나 상고 같은 데 목표에 보면은 대구 상고도 보면 여기 옛날에 목표에 보면은 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 이영상이 골수 유교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신 다 판다 그래가지고 이 129개 신당과 사찰 5개를 지금 불질러버립니다.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임금한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금포배원이라고 해서 이 금이포라는 제주 시내 입구에 있던 옛날에 한 군데 조그만 포구죠. 포구에서 이 신하들이 지금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불사질러고 난 뒤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정말 올바른 정치인지. 그러니까 민심이 막 볼볼합니다. 볼볼하고 심지어 제주도의 그 송당의 그 본향당 성주풀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영상 목사가 얘기했다고 이영상 목사가 영천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주 이영상 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제주 성도풀이야 무당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영천 이강호 이렇게 부릅니다. 신당을 딱 벌찔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바로 목사 후임 목사가 이희태가 오는데 이 신당을 복구하게 합니다. 이게 민심이거든요. 종교라는 게 뭡니까? 뭐 미신이다, 이게 좀 체계화된 종교다. 사실은 자기가 가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건 그 종교의 목적이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런 신당에 가서 비루하면서 고기 잡으러 갈 때도 뭐 지켜달라고 그러고 용왕님한테 지금 그런 거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축제구나.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축제화 되고. 자, 이거는 제주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뽑혔던 소연한국일보가 주최된 그 학교예요. 바로 우리 근처에 있는 아까 그 수산진 있잖아요, 그죠? 수산에 한 일개 중대 정도 있었던 말하자면 군대가 주둔하던 곳인데 거기 요 성터가 여기 바로 성벽이에요. 성벽인데 여기 학교 반이 된 거예요. 학교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무도 아주 골목들이 많고 해서 여기 가면 요 소나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나무네. 요나무인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소나무죠. 서울표 우광청심은 거기 나온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은 소나무. 우광청심은 그 조선무약 회장이 여기 와가지고 돈은 달러를 줄 테니까 이 나무를 우리한테 팔아라 하니까. 근데 시교육청 같은 데서 못 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가장 최전방에서, 왜냐하면 외부가 이쪽에서 일본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이 무너지고 성을 다시 쌓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 또 무당이 그랬겠죠. 그 인신공양을 해서 어린 소녀를 하나 죽여가지고 성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한 할망, 이 지인을 편안하게 하는 할망을 모신 당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 여기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백지 소재. 백지 소재는 뭐냐면 원래 소재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뭐 우리 자식 건강, 뭐 합격 이런 걸 빌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제주도 보통 민중들은 이게 글을 잘 모르니까 백지를 가슴에 안고 자기가 소원을 그냥 빌려는 우리 지난 할망이 다 알고서 그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내가 가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다 백지예요, 진짜. 내가 끼워놓은 데있습니다. 백지. 밀란이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주가 뭐 계속해서 양재, 제주, 밀란, 방금순, 이재순환 해서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천주교에도 제주도 와서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 천주교 이런들이 이제 앞잡이가 돼. 천주교 신도들이나 이런 교도들이 앞잡이 역할을 하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악역을 하고 향장의 첩을 가늠을 하고. 향장이라는 말은 이제 지방의 장교를 뜻하는데 그 장교의 첩을 가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옥이 되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법만 따른다. 이러면서 옥문을 부수고 빼내버린 거예요. 그 농민군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농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제주도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천주교도 317명을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함이 출동을 하고 주동자가 다 사형을 시키고 제주도민한테 6,315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피해 보상을 하게 하고 제주도가 이제 완전히 도륙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농민들이 모였던 황사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황사평이 지금은 천주교가 이 땅을 말하자면 한국 조건으로 이 땅을 내놔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죽은 317명의 무덤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역사의 어떤 이중성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천주교는 나중에 여기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천주교의 역사들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항쟁이 심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여기 해녀 항일투쟁이 대단했습니다. 여인원이 1만 7천 명이 여기 있어요. 1만 7천 명이. 심지어 이제 다부지가 도사, 일제시대 때는 도의사를 도사라 했는데 도사가 이제 이게 너무 착취를 한 거예요. 해산물을 막 그냥 너무 많이 저가에 이렇게 수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사가 와서 막 말리려 하니까 도사의 차를 그냥 막 막고서 비창이라고 있습니다. 전복 같은 거 따는데 아주 날카로운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호미같이 생긴 창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도사가 막 달아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년들을 잡아가니까 청년들한테 사실은 전부 야학을 해가지고
이 해녀들의 어떤 권리 이런 걸 이제 의식하게 깨닫게 해준 거죠. 청년들을 건강하려고 하니까 해녀들이 500명이 그때는 이제 육로보다도 배로 많이 잡아가잖아요. 배로 잡아가니까 배를 막 끌어가지고 해녀 수백 500명이 배를 막 둘러싸고서 배를 정복시키려 하니까 정들 풀어주고 도망가고 이렇게 거세게 저항했거든요. 그래서 일제 때도 항일투쟁을 심하게 해녀들이 해가지고 이런 기름탑이 있고요. 자, 이건 뭐 사산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썼던 사산과 관련된 글들입니다. 동아일보가 상당히 외국 보도를 해가지고 오보를 해가지고 이 사산이 이렇게 커졌고요. 사실 거기 폭도에 의해서 죽은 그때 영어 폭도인데 무장대에 의해서 죽은 경찰 군인도 있어요. 85대 15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누구한테 죽었나 할 때 경찰도 죽고 군도 죽고 했는데 85대 15 정도로 죽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그 폭도라는 사람들이 기껏해봤자 91분 놈들이 가지고 남기고 총 30점에 300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소탕을 한답시고 그냥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다 초토화 작전 불 다 지르고 이러면서 아니 가족이 없으면 그냥 대사 기사도 했습니다만 그 청년이 일본으로 달아났어요. 달아나니까 기사를 보여드려요. 사삼날 아침에 이건 작년 올해도 하나 썼습니다. 올해 건 아니고요. 이게 이 할머니가 사진이 없어서 우리 저희 이제 여기가 이제 학살 때예요. 서북 청년단이 학살하고 막 그랬던 여기서 한 3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술잔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유정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청년이 있으면 다 죽이니까 청년이 이제 일본을 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나타나면 엄마 그러니까 자기 이 사람한테는 할머니죠. 엄마를 붙잡아 놓고 죽이겠다. 근데 그날까지 안 나타나니까 일본 간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락도 안 되는데 진짜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처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는 이제 일본을 달아나고 그리고 들어오면 또 죽이니까 계속 못 들었던 거죠. 이 고아처럼 10몇 살, 한두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찍 해가지고 고아처럼 살아갔어요. 저희 인생이 그 얘기를 내가 쭉 듣고 싶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주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여기 기양 노론 조정철이가 무배를 왔는데 이 무배객하고 그 시중들은 동네 처녀가 벌써 좋아진 거예요. 근데 딸을 낳고 애를 낳고 큰일 났잖아요. 둘 다 이제 이게 들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맡겨서 이제 절에다가 애를 딸을 숨겼는데 원수지간인 남이 그때 이제 노론하고 남이랑 많이 싸울 때잖아요. 대부분 여기 남인 지역이죠. 남인 목사가 김씨가 구입을 해가지고 공헌을 한 거예요. 이걸 밝혀내면 자기가 큰 건 한 거 하니까. 그러다가 홍련회가 이제 공헌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씨부가 이 공문치사를 덮으려 하다가 출통이 나가지고 또 김씨부도 처벌을 되고 조정철이는 유배지를 무려 29년이나 기양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환갑 나이에 제주 목사로 다시 구임을 합니다. 진짜 금이하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상봉하고 이제 홍련회 죽었지만 홍련회가 낳은 딸, 전에 막 숨겨놨던 그 딸을 상봉을 하고 무덤을 찾아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무덤이고요. 이거 이번에 노래 잘 아시죠? 기러기 울어 여는 하늘 구말리 바람은 선을 보고 가을 깊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 사람이 박목월 씨입니다. 박목월 시인이에요. 그 박목월 시인의 유익순이라는 박목월 시인의 부인이에요. 근데 박목월 시인이 여화여대생을 하고 그때 교수 사제지간에 바람이 난 거예요. 먼저 교제를 해가지고 제주도로 모텔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을이 이제 돼가는데 이 유익순 여사가 그 남편 옷하고 심지어 그 남편하고 바람난 여화여대생 개 옷까지 지어가지고 제주도에 찾아와서 오니까 만나지를 못했어요. 옷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목월이가 반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별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노래 작시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거는 김순희 씨라고 제주 성산노인대학 학장인데 그때 학원에 그 표지 모델도 나오고 아주 대단한 글쟁이였는데
19살 나이 차이 나는 그 문학소녀였는데 그 제주도 신문사 간부하고 간부 총각이었어요. 나이는 많지만 서로 좋아하신 거죠. 근데 이 김순희 여사의 아버지는 제주도 의회 의장까지 제주도 아주 제주도의 유명한 가문이에요. 당연히 결혼을 반대하죠. 19살 차이가 나고 가문을 걸고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가 강원도로 도망가가지고요. 제주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우리 오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이 김종철이라는 사람인데 아까 내가 소개했던 책 오름나라라는 책 세 권을 써가지고 제주도에 368개 오름을 다 올라가가지고 하나하나 거기서 큰 업적을 남겨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이런저런 글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 가서 이 사람이 암으로 일찍 죽었어요. 나이도 19살 차이가 나니까 그 남편이 유골을 여기다가 여기 백록감이 보이는 여기 미세오름 여기 근처에다 뿌렸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책 다 발간했다고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뭐 생략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제주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글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이제 조금 검색해서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제주의 풍력발전, 여러분 가면 풍력발전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기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정지명령을 내려가지고 고장난 게 아닙니다. 뭐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주에는 왜 장수 노력이 많지? 제주에는 지난번에 100세 이상 넘은 397명으로 100만원씩 장수 축하금 줬어요. 두 번째로 많은 도시에 3배나 많습니다. 제주에 왜 이렇게 장수금 노력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그 비결을 쓴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사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갯벌 없는 제주에서 어떻게 소금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을 건데? 갯벌에서 원래 소금 윤전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솥도 만들 쇠도 있고 모래 소금이라고. 자, 이게 제주에 지난번에 그 소금이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돌소금이에요.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박아가지고 소금으로 가면서. 근데 이것도 다 상속이 됩니다. 저기 하나하나 주인이 달라요. 딸 장녀한테 상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경제권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상속권이 여자한테로 딸한테로 내려갑니다. 요게 모래 소금을 만듭니다. 모래를 이렇게 계속 모래 위에다가 소금을 부어가지고 그 소금을 여기다가 모래를 여기다 넣고 이제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그 소금이 굉장히 짠 소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걸 이제 이게 위온을 부을 때는 아주 고급 소금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자, 제주에 지금 고사리 실종 계속 사고 납니다. 할머니들 고사리 따라갔다가 실종되고 사망하고 계속 그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고사리가 그래요? 네? 고사리라는 게요. 저희도 따봤는데 진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기 그 산을 붙잡는 치다가 나가보면 길 잃어버려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만큼 유혹적이에요. 그 식탐하는 사람이 제가 개를 또 우지가도 심지어 뭐 100만원짜리 그 치박에 이런 거 갖다 막 버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따뜻하잖아요. 버리긴 버려야 되겠는데 육지에 갖다 놓으면 또 개가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찾아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제주도에 놀러 와가지고 개를 우지에 보니까 저거도 넣고 하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참다. 네, 키워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아는 집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못 돼서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제주도 막연하게 한 번씩 보고 하긴 합니다만도 오늘 제주도 역사를 비롯해가지고 풍물, 관광지, 숨은 이야기, 아주 깊은 내용까지 딱 100분을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강사님도 건강해가지고 내년에도 또 좋은 강의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이종원 회장님 조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봉수 교수님 진짜 재밌었죠? 네. 우리 이 알아야 보이는 이 제주 풍경과 사람들 너무나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또 전부 제주도 가고 싶죠?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 가지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5월 9일 날 문화갑사가 제천 방향입니다. 제천 방향인데 의림지 거기에 호수와 그 소나무 숲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봉산 전망대가 거기서 올라가면은 전체 충주 호수가 다 내려도 보이고 그런데 거기는 케이블카이면은 그 모노레일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대해서 케이블카 타려면 17,000인가 해야 되고 1인당 그다음 모노레일은 9,000원인가 12,000인데 경로해서 그래서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도 올라가고 그다음 오후에는 대론 천주교 성지 그래서 5월 9일 또 많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 자기 그 요일이 아니더라도 많이 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오늘 강의하실 제주도에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제주 여행은 9월 2, 3, 4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날짜는 9월 2일, 3, 4 월화수입니다. 인원은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가서 관광버스 한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80명이 가야 되는데 80명 가면은 숙소가 안 됩니다.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60명에서 6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인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2인 1실입니다. 2인 1실로 해서 가고요. 비행기를 단체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5월 중순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금액이 결정이 되고 다 확정이 되면은 문자를 띄울 겁니다. 문자를 띄우는데 말로 하는 신청은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를 받고 왜 너희는 안 받아주냐 이러면 되잖아요. 계좌 입금 순으로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바꿀 겁니다. 문자는 400명 전원에게 문자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낼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문자 받은 분들이 계좌 입금 순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2인 1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선순위는 아닌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하신 강사님이 이번 주말에 아마 제주도 들어가실 거예요. 주말에 제주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금액이 대충 얼마 나올 겁니다. 그거 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는 날 첫날은 바비큐에서 서비스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서비스 때. 또 모든 식당은 아주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들만 섭외를 해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하셨어 보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관광회사에서 가는 거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2인 1실로 해가지고는 아주 세밀하게 아마 해설도 해주시고 본인이 직접 같이 다니면서 해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실 거니까 제주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준비하고 계셨다가 연락이 가면은 이렇게 해서 40명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5월 9일 날은 제천 비봉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요. 아주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